안녕하십니까, 오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채권 시민은 채무자하고 사적 감정은 단 1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 채권 시민이 형사건으로 속된 말로 채무자를 엮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사로는 답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으로 엮을 수 있으면 형사건으로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사기입니다. 쉽게 이해해서 채권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려 가지고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의 기부를 받았을 때 그때 사기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꼭 본인이 재산상 이득이나 재물의 기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기입니다.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범죄입니다. 자, 저희 채권 추심할 때 가장 많이 여기 형사로 같이 엮어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사기입니다. 사기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민사로는 답이 없는데 형사로 엮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살펴보면 의외로 사기가 많이 해당됩니다. 사기죄 현행법상 사기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채권자가 고소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고소장을 경찰서에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했으면은 검찰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검사가 이것을 공소를 제기할 거냐, 쉽게 이해해서 기소를 할 거냐, 검사가 또 판단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담당 판사가 이게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를 할 거고요. 죄가 인정이 안 되면은 뭐 무죄를 받는 겁니다. 채권 추심인은요, 단지 이게 채권 추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형사로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 채권자한테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자인 채권자가 본인의 판단하에 자기가 고소를 진행을 하든지 어찌든지 결정은 채권자의 몫입니다. 자, 이 경우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채권자들은요,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나쁜 케이스가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필요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선임료가 최소 부가세 포함해서 330에서 440 금액에 따라서 쭉쭉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요, 따기가 하는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고소장 작성해서요, 제출해서요, 고소인 조사할 때요, 양심적인 변호사는 고소인과 동행해서 고소인 조사 받는 거 그것까지 끝입니다. 나머지는요, 경찰에서 수사하고요, 검찰로 넘어가면요, 검사가요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고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그 변호사 선임하는 게요, 비용 면에서 엄청난 손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모든 변호사다 그래서요, 변호사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 사실이나 이런 입증은요, 고소인이 자기가 자료를 다 증빙을 만들어 가지고 줘야지 상대방이 그것 보고 고소장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고 나중에 고소인 조사할 때 같이 동행해서, 양심적인 변호사다 하면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고소인 조사까지 받는데 동행하는 게 그게 끝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00, 400, 500, 600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수익료를 받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합리하다. 일반 민사 재판도 아니고 고작 해서 고소장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동행해 주는데 너무 이거는 참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충 제가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지는 다 아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관련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민사재판 할 때 제가 우리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로는 집행권을 득하기 위해서 재판상에 청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재판상에 청구를 할 때 지급명령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행공고 결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채무자 또는 피고한테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이행공고 결정문이 송달되고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런 집행권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판결문은 자, 정상적인 소송 과정을 통해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변론에 참석해서 이렇게 어떤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를 하고 그 판결 선고를 피고가 송달받고 나서 14일 이내에 항소를 안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판결이 최종적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민사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소장 부본을 피고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떤 송달이 안 되면 다시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서 다시 보정서를 통해서 다시 송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요. 자, 재판에 많이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생소하게 처음으로 첫 재판이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는 이제 같이 동행을 해줍니다. 동행을 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원고나 피고석에 착석을 해서 같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방청석에 앉아 있고, 자,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가면요, 재판은요 금액에 따라서 재판이 다 다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이다 그래가지고요 가소라고 칭합니다. 3천만 원 이상 5억 이하까지는 단독 사건이다 그래서요 가단이라고 합니다. 이 가소나 가단 사건은요 담당 판사가 한 명입니다. 근데 5억 이상 금액이 커지면요 합의부 사건입니다. 이때는 판사가 한 명이 아니라 3명이 들어옵니다. 3명이. 그래서 가합으로 갑니다. 중간에 어디나 이 사건 번호를 보면요 그 관할 법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나오고요. 소제기한 연도가 나옵니다.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은 가소, 3천만 원 이상 5억 미만은 가합, 아니 가단, 그 다음에 5억 이상이면 가합, 이런 식으로 부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호만 봐도 이게 무슨 사건?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 접수 순서대로 5011 그런 식으로 이제 부보이 됩니다. 사건 번호 순서. 그는 이제 접수 순서대로 부보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명칭이 나옵니다. 이게 대여금 사건이면은 대여금, 물품대금 사건이면 물품대금, 또 공사대금, 공사대금, 이런 식으로 그 사건 번호만 보면 이게 무슨 사건이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다, 이런 식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재판에 처음 참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재판이 내가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재판이 통상적으로 오후 재판은 2시부터 합니다. 2시. 근데 내 재판이 3시에 변론기일이 지정됐다. 그러면 10분, 15분 전에 먼저 갑니다. 그 법원, 그 법정에 들어가서 뒤에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선행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팔짱 끼고 이렇게 딱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 이러이러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어떻게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이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첫 재판은 다 당황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가소 사건, 가단 사건은 판사가 한 명이다 그랬죠. 판사가 정면에 딱 한 명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 법원 행정직 직원이 양쪽에 한 명씩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사 한 명에 직원들 한 명씩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는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왼쪽이 원고석입니다. 오른쪽은 피고석입니다. 이것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가면 명패가 원고석, 피고석 다 써져 있습니다. 내가 변론기일 통지서 받았는데 내가 소재기 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원고석으로 가면 되고요.
내가 피고다 하면 난 피고석에 가면 됩니다. 자, 가서 할 게 뭐가 있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고 신분 확인을 위해서요, 신분증을 제출을 합니다. 신분증 제출,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증 제출하시라고. 근데 대부분의 판사들은요,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신분증 제출하라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냥 원고 누구씨 출석하셨어요, 그겁니다. 피고 누구씨 출석하셨어요, 그겁니다. 신분증 제출하라는 경우는요, 딱 이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변론기일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소송 임장 법원에 제출하고 가면은요, 변호인한테도 어디 신분증 제출하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뭐 변호사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굽니다, 이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신분증 제출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는데요, 이 경우 뭐냐면은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과가 일정 금액 이하이고 하면은 친족, 배우자, 뭐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직장이다 하면은 직원의 그 실무 담당 뭐 직원이 됐든지, 원래 법인에 원고가 법인이거나 피고가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바쁩니다. 그러면 직원을 보냅니다. 직원을 보낼 때는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및 소송 임장하고 재직증명서 같이 첨부하고요. 그 소송 대리인으로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분 확인을 합니다. 대리인이 유무가 맞는지 그거 신분 확인을 하고요. 그 외로는 대부분 신분 확인 잘 안 합니다. 왜냐? 당일자에 판사 한 명이 진행할 재판이요, 하루에요 수십 건입니다. 수십 건. 쉽게 이야기해서 그 수십 건을요, 딱 그 날짜에 2시부터 5시 사이에 40건 40건이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60건 70건이 됩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 어찌겠습니까?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겠죠. 만약에 선행 사건이 지연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사건은 온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그러다 보면은 판사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시간이 있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2시에 무슨 사건, 2시 10분에 무슨 사건 쭉 있거든요. 자기 판사도 시간 체크를 계속 합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신분 확인 이런 거 생략해 봅니다. 그냥 원고 누구 나오셨어요, 원고서에 앉으세요. 피고 누구 나오셔서 앉으세요. 자, 이거 신분 확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말로 구술로 어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판사가요, 아주 친절한 판사는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판사는요 안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 자,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담당 판사 한 명이 그 날짜에 그 서너 시간 사이에 진행할 재판이 수십 건이라고요. 근데 한 사건에 시간 투자가 많이 돼버리면 그 뒤에 잡혀있는 사건들을 쭉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TV나 영화에서 볼 때 막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변호사가 막 이야기하는 거 막 멋있죠. 그런 거 일도 없습니다. 자, 재판은요, 재판 변론기일 전에요, 자기가 할 주장, 자기가 반박할 주장 다 준비 서면을 통해서 제출합니다. 판사가 그거 읽어봅니다. 그거 읽어보고 추가로 뭐 할 거 있냐 없냐 그런 거